김지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뜨거운 날씨입니다. 오늘도 30도 이상 낮 기온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상당히 무더운 날씨가 오늘 예고돼 있기 때문에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크림도 꼼꼼히 바르시고요. 북한이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예고했던 대로 우리 대한민국과의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 폐쇄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한라인이라고 불렸던 청와대와 북한 당국 간의 통신망까지 북한이 완전히 차단, 폐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북한 김여정의 대남 비난 이후에 설마 이렇게 연락까지 다 끊어버리고 폐기할 건가, 대화하자는 거 아닌가 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정말 그걸 실행에 옮긴 겁니다. 잠시 후에 이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현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여정의 대남 비난 이후에 북한이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옮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이른바 차단한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117조 원 풀렸다는데 중소기업은 돈 가문 어떻게 된 겁니까? 기존 대출 상환 추가 담보 요구, 정부 정책금융 신청 줄줄이 퇴짜, 공장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공장을 팔아야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니 점점점 한 중소기업 업자의 괴로움도 심정도 오늘 토로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국민 눈치 보인 여당 법사위원장 전쟁 막판 회군. 요즘 국회는 상임위 구성으로 갈등이죠. 단독 처리는 슈퍼여당의 오만이다. 한국일보 꼬집었습니다. 자체 원구성한 명분 쌓기를 선택했다. 통합당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양당 합의는 12일 오전까지 휴전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야권이 쏜 빵 한 조각, 여권 잠룡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먼저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낙연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 라고 밝혔고, 이재명 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자. 김종인 대표가 오히려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각종 제도가 확립돼야 된다. 박원순 시장은 기본소득보다는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사회주의 배급지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끝까지 조난자의 옆을 지켰다. 다이버 2명을 구해놓고서 정작 그 구한 해경은 숨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통영 동굴에 고립된 2명을 구조하는데 사투를 내부가 협조해서 해경 3명이 맨몸으로 진입했지만 탈진한 정호종 순경은 안타깝게도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오늘 연결식이 열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산천어 축제가 동물 학대일까요? 아닐까요? 검찰은 동물보호단체가 산천어 축제는 동물 학대라고 고발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각하했습니다. 그게 무슨 동물 학대냐?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 재선 배지 달고 박용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 고시 3관왕 패스 국회의원 출신의 고승급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입니다.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는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차단. 김여정이 대한민국 정부를 차단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자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원 사태에 대해서 한 달 만에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미향 의원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 속보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하나씩 짚어드립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대한민국과의 모든 연락선을 차단했습니다. 북한 말로는 폐기했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김여정의 비난 담화 이후에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할 것이라는 경고는 있었지만 북한이 그거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제목은 김여정이 문재인 정부를 차단하다라고 꼽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뉴스 속보도 잠시 후에 들어오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북한이 통신망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적대시 전략,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오늘 보도했는데 김여정과 김영철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보도한 겁니다.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우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릴 때 대한 지시를 내렸다.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노동당 중앙위 본부 청사와 청와대 사이 직통 통신 연락선 등등을 완전 차단 폐기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게 워낙 급작스럽게 간밤에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뉴스 속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낮 12시부터 모든 남북 채널을 폐기,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와대와 조선 노동당 청사 사이에 연락된 이른바 남북 한라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청와대의 직통 전화선, 그러니까 정상 간의 한라인도 완전히 차단했다고 밝힌 겁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김여정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제는 북한 내에서 대남 사업이 아니라 대적 사업이라는 호칭으로 불게 될 것이다 라고도 북한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뽑은 것처럼 완전히 문재인 정부를 북한이 차단을 했다라는 풀이가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한 정상 간의 한라인, 청와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이 설치됐다며 청와대가 밝혔던 영상 함께 보시죠.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여긴 서울 청와대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연결이 조금 전 완료되었습니다. 전화 연결은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전화 상태는 매우 좋았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 옆집이 전화선을 끄는 거예요. 지금 삐라 날렸다고 옆집 사이에 전화선 끊고 이러기 있기 없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김여정 부부장이 4일 담화를 발표했죠. 그리고 닷새 만에 실행에 옮긴 건데 사실 통일부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자마자 통일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화답을 했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원구성에 상임위가 구성되는 대로 바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까지 화답을 했습니다. 예.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차단했어요. 김여정 부부장이 경고했던 연락선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결국 우리의 대응과 무관하게 북한은 본인들의 시나리오대로 그 수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일단 통신선을 끄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보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아까 전에 이제 한라인 얘기했고 또 남북 연락사무소 얘기했지만 사실 남북 연락사무소도 이제 올해 1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상 폐쇄되는 그런 상태고 그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서 서로 이렇게 통화만 하는 이제 그 정도의 지금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고 사실 청와대와 조선 노동당 간의 한라인도 당시 시범 운영 이후에는 특별히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별로 없었죠. 예.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건데 지금 북한이 일단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걸 이제 다 조치해버렸죠. 차단 조치를 해버렸죠. 그러면 다음 점점 수위를 높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그렇다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대응과 상관없이 북한이 북한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 결국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있는데 그때까지 올해까지 계속 긴장 국면을 조성해서 결국 그 이후에 어떤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사실 문재인 청와대가 얼마나 북한에게 잘했습니까? 얼마나 배려를 잘했습니까? 급기야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너무 북한 눈치 보느라 현충일 기념사 때 천안함 유가족들도 초대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 정도로
그런 논란까지 불거질 정도였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차단을 한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연락선 자체는 약간 상징적 의미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남북 연락사무소는 현재까지 지금 대북 어떤 그 남북 간의 이제 어떤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현 정부의 어떤 치적이 됐었는데 이제 그것부터 이제 차단한 것 자체는 상징적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북한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분명할 텐데 이제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철도 연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싶었지만 사실 북한의 비핵화 회담이, 그러니까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사업이 굉장히 난항을 겪었었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 뭐 문재인 정부가 더 뭘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북한도 분명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만 남한 정부, 그 다음에 미국뿐이 아니라 본인들이 뭔가를 지금 본인들의 시나리오대로, 본인들의 일정대로 좀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승덕 의원님, 네. 조금 전에 통일부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는데 금일 오전 공동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측과 통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북측이 받지 않았음이라고 조금 전에 통일부 대변인이 입장을 낸 걸로 봐서 정말로 차단을 한 것 같네요.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굴욕적인 조치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나왔던데 고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설마 했는데 지금 한 단계씩 가고 있다고 하는 시그널로 지금 일단 뭐 전화선을 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돌아간 걸 보게 되면 좀 이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북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동안 북한 최고 지도자는 경제 문제는 누구한테 맡긴 다음에 나중에 책임을 추궁해서 때로는 이제 경제 담당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장관이 처형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그 경제 문제만큼은 직접 챙기지 않는 게 관리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김정은 이 위원장이 평양 시민들의 생활 보장이라고 하는 걸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평양 시민들마저도 생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하는 어떤 위기감이 들어지는데 저는 이제 김여정의 담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코로나 때문에 북한의 어떤 민심이 흉흉한 걸 돌파하려고 하는 마치 그 바깥 때리기 전략인지 아니면 정말 그동안 북미회담이 이런 게 개선이 안 돼가지고 삐져가지고 정말 대적 이제 사업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건지가 아직은 구별이 안 된다고 일단 보고요. 예. 북한 쪽으로서 보면은 제일 그 메시지를 주기 쉬운 게 전화선 끊는 거죠. 이건 뭐 돈도 안 들고 복구하는 것도 쉽습니다. 다시 붙이면 되니까. 네. 예. 뭐 언제든지 뭐 이렇게 톡 차단 뭐 해제하듯이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언급한 게 금강산 관광 폐지인데 이것도 이미 이제 폐지가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금강산 시설 낡은 거 철거하라고 하는 지시까지 이미 내려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상관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예정된 거지 새로운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성공단 이 철거라든가 개성공단은 지금 현재 놔두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대로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철거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으로 나가는 거죠. 거기다가 옛날에 그 북한 사단이 있었는데 철수시키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단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정말 대적 사업의 어떤 상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남북 군사 합의 파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휴전선에서 총격이 뭐 오고 갈 수도 있고 우발적인 사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GP에서 한번 네. 그게 우연인지 의도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그렇죠. 사고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김여정 담화가 남한을 공격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적으로 보고 우리가 상종 안 하겠다 이런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진행되는 결국은 이번에 전해상 끄는 걸로 인해서 우발적인 어떤 그 적대적인 충돌이 서로 이렇게 핫 라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이 소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될 수 있는 환경은 됐다. 그건 인식해라 하는 뜻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앞으로 뭐 완전히 등 돌리고 서로 공격적인 자세 이거보다는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 과연 정말 북한의 의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대적, 이제 북한도 우리를 적으로 여기겠다라는 표현인데 지난 대선 토론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대선 후보로부터 북한이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 이제 적으로 표현을 하는군요. 뭐 언제는 아니었던 것처럼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군사상으로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우리의 최고의 경제 대상이고요. 군사적으로는 적대 행위를 서로 하고 있는 관계인 건 맞죠. 뭐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나
다른 통치행위 수단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걸 뭐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제가 2단계에서 저라도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김여정 부장님 그리고 북의 당국자 여러분, 예. 삐라 넘어온다고 흥분하시기 전에 그 종이떼기 몇 장 가지고 체제가 흔들릴 정도면 좀 반성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입니다. 저는 아니 어디든 간에 할 말은 해야죠. 근데 지금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종이떼기 몇 개 날라오면 그거 가지고 뭐 내부가 난리가 나는 모양이죠. 우리 지금 보세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를 그렇게 쏟아내시잖아요. 근데 그거 다 지금 채널A 우리 KBS, MBC가 다 보도하잖아요. 그거 보도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했다 이렇게 해도 대한민국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중요한 건 종이떼기 몇 장 그리고 상대의 선전선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자기 체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추고 자기 국민들에 대해서 자기 인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잘 모시고 백성을 하늘로 여기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때지 종이떼기 몇 장 날리지 마라 어쩌라 이러면서 흥분하실 때가 아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일부러 흥분하시는 것 같고 이재명 기자가 말씀하셨던 자기들만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 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자기들이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고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봐야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랑 국민들한테 이렇게 그 압력을 가중시켜놔야 곧 시작될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 선거, 대선 레이스에 출마하는 대선 주자들이 대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해답들을 준비해 나오겠거니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그럼 하루 이틀 당한 것도 아니고 북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도 약간 짜증이 가중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쩌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관리해 나가고 또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삐라 몇 장 날리냐 못 날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걸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대북 삐라를 날리는 장소에 대한 그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하는 그 경고까지 나왔던 상황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대북 삐라를 보내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삐라를 살포하려고 하는, 보내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삐라가 넘어가지 안 넘어가는지가 아니라 자기 체제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북에서 온라인 삐라 얼마나 많이 뿌립니까? 예. 그리고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에서 막 얘기하면 그거 그냥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거의 다 듣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북의 그런 삐라보다도 더한 내용들을 듣고 누구 하나 그거 가지고서 대한민국 정부를 흉보거나 탓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소신과 돌직구는 상대를 가리지 않는군요. 북한을 향한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삐라 문제와 관련돼서 여권에서는 우리 군까지 동원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삐라를 막기 위해 군까지 동원한다.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닙니다.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습니다. 6월 25일 전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 병력과 군 병력을 군이 동원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그걸 저지하고 막는 그런 모양새라도 비치면서 한쪽에 입법 활동이 준비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은 좀 조용히 지나가겠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지금 경찰 병력과 군 병력도 동원이 돼야 한다. 김관섭 변호사님. 네. 사실은 이 삐라 살포를 막자라는 법으로 제정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난주에 크게 논란이 일었는데, 물론 일단은 정세현 수석 부의장 한 분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군 병력까지 삐라를 막기 위해서 동원돼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군사 지역이니까 삐라를 막으려고 하면 군 동원해야겠죠. 근데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네, 과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저는 이제 그분이 그 북한이랄지 통일과 관련된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작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까 인터뷰하실 때 보니까 그 입법 활동, 그러니까 삐라를 못 부리게 입법 활동을 하면 북한의 자세가 좀 달라질 거라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입법을 하는 게 삐라 금지 입법을 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 아니냐, 헌법 위반이 아니냐, 위반이냐 지금 논란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북한이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러면 사실 한라인도 계속 가동하고 어느 정도 이제는 강력한 그런 자세에서 이제 한 발짝 물러섰으면 좋겠는데 지금 입법 활동하고 군동원해서 막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라인을 다 차단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고 제가 참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운 점이 있냐면 우리가 2018년도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얼마나 흥분됐습니까? 이제 진짜로 비핵화가 되고 남북 통일이 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가동이 되는구나. 그러면 어떤 우리 한반도 유상뿐만 아니라 어떤 한반도 번영이 이제 시작된다고 다 들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남북 정상 또 회담 했고요. 그 다음에 북미 회담도 하고 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이제 한라인도 설치되고 또 9.19 남북 또 합의도 다 정상과 합의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됐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고 정부나 또 여권서도 항상 그 점을 굉장히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한방인 거예요. 그냥 한라인 설치 않고 한방입니까? 그 비난하고 그다음에 뭐 욕하고 마치 뭐 욕설을 경쟁하듯이 하잖아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점이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끌어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어떠한 책임, 그러니까 대북 제재랄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도움 이런 걸 못하는 게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대북 제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 계속 남한 정부를 탓하고 뭐 욕을 하고 그거 자체는 북한이 좀 되돌아봐야 할 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저렇게 나올까에 대해서 물론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나 대한민국에서 완화하는 정책이랄지 뭐 철도랄지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무지무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일방적인 북한의 저런 자세는 뭔가 북한 내부에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갑자기 삐라 문제 하면서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뭔가 내부에 뭐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권 일각에서 군병력을 동원해야 한다라는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야당에서는 이 같은 모습에 대해서 저자세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이 무섭고 북한의 소위 화학무기가 두려워서 북한에게 저자세를 보이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좀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할 때는 좀 당당해야 되는데 순응하는 모습을 갖다 자꾸 보여주기 때문에 절제 없는 발언을 하지 않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판인데 비대위 회의할 때 김병민 비대위원도 같이 동석하게 계셨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 뭐 얘기 나왔던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의 저 담화 내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좀 있었는데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여권과 정부가 대하고 있는 태도가 오늘 도시구치소에서 박용진 의원께서 했던 얘기 정도만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권이 박용진 의원만 같아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반응은 박용진 의원과의 반응과는 사뭇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인 탈북민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성 발언으로 우리 국민을 모독했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를 압박하는 조치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뭔가 약속이 난 듯이 우리 정부 그리고 여당이 나서서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법으로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를 했던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북한의 이 같은 맹비난성 담화 이유로 굴복하듯이 정부가 그리고 집권 여당이 나서고 있는 문제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북한의 경제 문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인 이 피치의 산하기관 피치 솔루션에서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6%로 봅니다. 북한이 과거에 정말 어려웠던 시절인 1997년도 그 당시에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6%가 좀 더 떨어졌는데 그로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그럼 북한이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대북전단 살포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비핵화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를 풀 수가 없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당연히 북한과의 교류 사업들을 대북 제재 틀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압박하고 있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는 보다 명확해 보이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는 원칙적인 대북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비대위원이시잖아요. 비대위원으로서 군병력 동원돼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찬성이십니까? 반대입니까? 너무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예, 명확한 반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군병력에 대한 부분도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 발표가 있고 난 다음 북한의 뭔가의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움직이면서 거기에 군병력까지 동원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 군의 사기는 사실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군이 자칫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오해 여지를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특히 정부 당국 그리고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의 발언이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우리 국민들과 국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인터넷 방송으로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인터넷 방송에는 또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삐라 방지 입법과 또 군 병력 동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견이 어떠신지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창을 통해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민단체 자성 주문과 윤미향 의원의 버럭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윤미향 의원 사태 한 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자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국군이 지켜줘야 합니다. 숭고한 뜻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사실상 정의연, 정대협 사태를 바라본 대통령의 시각을 나타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회계 투명성 그리고 기부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자성이 필요하다라는 우회적인 비판 메시지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야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은혜 대변인은요, 성형이 되어 할머니의 존엄과 명예를 무너뜨린 장본인은 윤 의원이다. 곽상도 의원은요, 누가 위안부 운동을 부인했느냐. 다만 이를 훼손한 윤 의원을 처벌하고 정 의원을 해체하라는 게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당에서는 윤 의원과 정 의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과 권력욕을 취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대통령은 우회적으로 윤미향 의원을 비판했다. 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석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메시지는 세 가지를 압축할 수 있죠. 하나는 이제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일단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인데 이용수 할머니를 폄훼해서도 안 된다. 이 얘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단체가 자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돌직쇼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게 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윤미향 의원의 수사를 철저히 해서 명명백백하게 잘못한 걸 밝혀라 이런 내용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었죠. 2015년도에. 네. 그런데 그것을 현 정부에서 사실상 파기하면서 당시 들었던 게 바로 당사자주의입니다. 당사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합의를 계속 끌고 갈 수 없다. 이 합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인데 거기에 대표를 반대했던 게 이제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인데
자, 위안부 할머니를 흔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파기 원칙도 무너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논란이 약간 진영 논리로 가는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시민단체에 대해서 자성을 주문한 대통령. 그런데 본인인 윤미향 의원은 취재진에게 어제 버럭하는 대목도 취재가 됐습니다. 왜 버럭했을까요? 국회의원회관 530호 앞에 기자들이 있죠. 뭘 찍으려고 기다리냐?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냐? 상중인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취재가 지금 돼 있는데, 물론 이제 고승덕 의원님, 윤미향 의원이 사망한 고인과 워낙 친분이 깊은 사이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의 상실감을 충분히 또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취재를 하는, 특히나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취재를 위해 압박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저 의원회관실 앞에 기자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냐라고 격앙된 메시지를 내는 것까지는 많은 조간신문들이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반응 같아요. 고 의원님의 개인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압박감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여러 달 동안 지속이 되면서 취재진들이 정말 사소한 것까지 취재하려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제가 지켜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표현이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냐 하는 건 가뜩이나 지금 국민들은 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타까워하면서도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거거든요. 당연하죠. 어떤 기피적인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죽는 모습 하게 되면 결국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냐라고 하는 정말 가장 강도 높은 어떤 짜증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 짜증이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좌관이 나중에 이제 언론에 이렇게 기자분들한테 나와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여러 가지 심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멘트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도가 지나치다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결국 이제 검찰에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쉼터 소장님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 경우에는 정의원 사무실에 있어야 될 서류가 그 쉼터에서 이제 있다가 지금 압수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소장님이 이제 그 전후에 옆에 지인들한테 하셨다는 말씀이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이 부정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토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들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호소하고 이분들을 보호하고 하는 그러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살아온 분이고 더구나 월급이 처음에는 80만 원으로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월급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박봉에 오로지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는 삶을 바쳤는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상당히 자기가 이제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저는 꼭 언론의 어떤 공격이라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박봉에 지금까지 정말 개인적인 희생을 예를 들어서 몇십 년을 해왔는데 누구는 보니까 똑같은 대의명분을 위해서 하는 분이 집을 며칠 장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월급도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시민운동하면서 별다른 아버지가 교회 사택에서 얹혀 살다가 그 부부도 같이 들어가 살다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 집이 몇 채인데 자기는 정말 박봉에 살면서 했다고 하는 당혹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 의원님의 개인 주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한 그 상황이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인 거라고 보고요. 검찰에서 이제 밝힌 것처럼 적어도 그분을 소환하거나 그 소장님이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했거나 그분이 횡령을 했거나 회계 처리 잘못했다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장님의 죽음을 가지고서 언론이 압박해서 사망했다거나 또는 이렇게 단정해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반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윤 의원님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언론의 모든 그 소장님의 죽음을 돌리는 건 온당치 못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반응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조금 전에 이용수 할머님은 부인할 수 없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백서를 추진하는 위원장은 이용수 할머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인정하는 이용수 할머님을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인데, 김민웅 교수, 이용수 선생님 노고에 감사. 이제 저는 이 선생님을 인정하기 어렵다. 비난이 아니다. 지난 30년 운동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근거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운동의 방향을 자신이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아달라. 이 운동은 이용수 선생님의 독점물도 아니다. 깊이 돌이켜 본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난은 아니다 라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건데, 박용진 의원님, 이게 비난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앞서서 우리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곽상도 의원이 그 얘기할 때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집 5채. 근데 그 사고 팔고 이렇게 했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아마 한 채일걸요? 그러니까 뭐 여러 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두 채. 그러니까 여러 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오해가 있을까봐 걱정스러운데요. 예. 김민웅 교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잘 되어 왔는데 이용수 할머니의 이러한 주장 때문에 운동이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도 인정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년 운동을 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 쌓여 있었던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꼭 고쳐야 되는 거죠. 대통령도 지적하신 것처럼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애초부터 돌직구쇼에 앉아서 저도 얘기를 했고 바로 옆자리에 그때 앉아 계시던 김용태 의원님도 역시 그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권 여기 입대지 말자. 세 번째로 진영 논리로 하면 큰일 난다. 이랬는데 이미 진영 논리로 가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된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리한 내용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 우리가 돌이켜볼 거 돌이켜보고 고쳐나갈 거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할머니에 대해서 역사적 피해자인 할머니가 인권평화운동, 평화인권운동의 활동가로 거듭나서 이렇게 이 운동을 이끌어오고 계신 것에 대한 존중과 감사,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운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서 한일 관계가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정리되는 데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한일 관계가 평화인권운동으로 함께 단단히 엮여질 수 있을 때까지를 이 운동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다 지금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민웅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서운하거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인식하고도 좀 결이 다르신 것 같고 국민적인 부분에서 결이 좀 다르신 것 같고요. 이용수 할머니에게 비난을 맞추는 게 그럼 이 운동을 다시 복원하고 제대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용수 할머님에 대해서 흔드는 시도는 사실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이용수 할머님의 뒤에 배우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른바 배우설을 제기하기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한 인권운동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수 할머님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좀 헷갈려서 좀 여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으로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이용수 할머님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지, 정확한 뜻이 뭘까요? 후자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용수 할머님의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알아서 혼자 뭐라고 정확히 했냐면 부디 이제 가실 길을 알아서 혼자 가시기 바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가 좀 충격이었는데, 정의연대 운동을 비난하는 대가로 교육관 설립이 가능해질 거라고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용수 할머님의 문제지가 있을 때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 SNS에 글을 한번 올렸다 삭제한 적이 있죠. 그때도 이용수 할머님의 이 같은 정의연에 대한 비판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용수 할머님께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용수 할머님의 문제 제기와 별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윤미향 의원의 이 차명계좌 의혹, 그리고 안성 쉼터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 회계부정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 이게 지금 명확하게 해명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검찰의 수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특히 한 여론조사에 따라서
윤미향 의원의 당시 이 의원직을 그만둬야 된다는 여론이 70%가 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됐던 게 지금 대한민국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용수 할머님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커졌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이용수 할머님의 문제 제기 때문에 네. 겪지 않아도 될 있지도 않아야 되는 논란들이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않는지 우려가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용수 할머님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용수 할머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행동들과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용수 할머님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화 I Can Speak라고 하는 영화의 핵심적인 그 주인공의 역할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말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라는 얘기를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얘기하게 되는데 이용수 할머님이 문제를 제기해서 정의연의 활동과 회계 그리고 윤미향 의원의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한마디 사과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문제 가지고서도 해명이 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성 쉼터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사과를 해달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2차, 3차를 가해고 있는 지금의 현재 상황이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정의연의 활동과 30년 이 운동을 과연 이용수 할머님께서 부정하고 있는 건지 보다 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한 운동으로 한 걸음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한 번쯤 스스로 돌아보면 그 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김병민 박사님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네. 의견 주신 거다 말씀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쉼터 소장 사망에 대해서 이 보도살인이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준 씨입니다. 검증이 충분히 돼서 사실관계 분명한 보도를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한쪽으로 몰이를 당하는 타겟이 되면 저는 이제 보도살인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 김호준 씨가 쓴 보도살인이라는 것이 언론이 살인을 했다라는 뜻입니까? 보도살인?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이제 윤미향 의원 사태와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회계 부정이라는 분류 분명히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떤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시민단체들 자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바로 잡자라는 언론의 문제 제기 저는 사실 정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관련이 없는 어떤 일종의 약간 격가지식의 보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게 과연 이 사태를 끌고 온 힘이었나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또 하나 사실 마포쉼터 소장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만 사실 글쎄요 언론이 이제 마포쉼터가 압수수색을 당했던 하나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관심을 가졌던 적은 있지만 실제 쉼터의 어떤 그 위암 할머니들의 거주 공간으로서 그것을 존중하지 않거나 하진 않았다고 저도 보고 사실 소장님 자체에 대해서 언론이 큰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보기도 사실 좀 어려운 거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쨌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가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장님을 위해서라도 특히나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위안부 운동의 대의가 훼손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되고 또 그런 점에서 더욱 투명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세 분의 반응이 오늘 다 보도되고 있잖아요. 취재진에게 버럭하는 윤미향 의원의 반응, 그리고 이용수 할머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국 백서위원장, 그리고 소장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보도에 있다는 김호준 씨. 이 세 분의 주장이 공통점이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수사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겁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보시기에? 아니면 수사할 만한 상황입니까? 일단 물론 어떤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수사가 오는 건데 굉장히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검찰의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마포쉼터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의연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고 마포쉼터에 대해 필요한 또 자료가 그곳에 있다고 해서 그걸 서로 임의적으로 받기로 했는데 이걸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이 소장님의 어떠한 극단적 선택을 어느 한 결과에 대해서 탓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본인 자체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당연히 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면 심리적 압박이 있겠죠. 더군다나 언론이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더군다나 검찰에서 압수수색 해가고 그러면 뭐 어느 사람도 정신적으로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사실은 버티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자체를 극단적 선택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윤미향 사태가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내용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우리 아까 누구죠? 그 교수님이 김민우 교수님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를 썼지만 대통령께서 이용수 할머니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위안부 운동의 역사고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 이런 분에 대해서 사실은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과정에 있어서 좀 서투른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시민단체 기부금을 통한 시스템 구축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당연히 시민단체랄지 정의랄지 이건 당연히 모금이랄지 기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제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참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멈춰야죠. 당연히 그렇죠. 멈춰야죠. 검찰 결과가 만약에 윤미향 의원에게 불리하게 나왔을 때 그때 이용수 할머니에게 대해서 우리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또 윤미향 의원에게 유리한 검찰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또 이용수 할머니에게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용수 할머니의 생각이 그런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는 걸 정의랄지 윤미향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누구를 비난하고 손가락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자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예. 앞서서 이제 윤미향 의원의 주택수가 몇이냐와 관련돼서 우리 패널들 사이에서도 좀 궁금하다, 좀 이견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윤미향 의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 박용진 의원이 언급했는 것처럼 한 채. 하지만 배우자 명의의 경남 함양군 빌라와 아버지 명의의 수원 아파트까지 치면 윤미향 의원의 가족은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정확하게 그 사이에 좀 취재가 됐고요. 그리고 앞서서 한 패널의 발언 중에 마포 쉼터 소장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는 패널 개인의 추측 주장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높아시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로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뭐 질비에 있는 슈퍼카드, 그리고 미국의 이 대선판이요, 재선판이요, 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의 낙선 쪽에 지금 불이 켜지고 있어요. 물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만 미국 대선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이 안 된 거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장면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영장 기각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법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이렇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검찰 청구 무리했다고 보시는지요? 자,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뭘까요? 함께 보시죠.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고요. 8시 37분 동안 영장심사가 상당히 길었죠? 영장심사가 8시간 37분 동안 검찰 측과 삼성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라고 추측이 될 수 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각, 원정숙 부장판사는 구속할 필요성,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책임 유무는 재판에서 가려야 한다.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검찰은 기각 결정이 아쉽다.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 삼성은 불구속 사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다행이다 라는 반응. 검찰은 이로써 삼성 측이 요구했던 수사심의위를 개최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기각될 거를 좀 예측을 했었어요. 예측했죠.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게 기록이 한 20만 쪽 됩니다. 책을 우리가 그냥 수사 기록은요, 책처럼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그게 400건이단 말이에요. 엄청 많네요. 그런데 자본시장법 위반이랄지 아니면 그 외부 감사의 법률 이게 굉장히 분식 회계랄지 주가 조작, 부정거래 이게 굉장히 전문 용어에 속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도 계속 다퉈왔고 또 관련된 재판들이 있었는데 삼성이 좀 유리하게 나온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장 기각 자체가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거 죄가 안 된다. 물론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는 들었습니다만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기각을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본인이 이게 정말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걸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떤 회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20만 줄 기록 가지고 이걸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해서 일단 사안이 중대한 건 맞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명확하고 유죄가 나올 것이라 확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 영장을 발부를 해버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관의 양심에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인도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저런 사건의 특징은 뇌물 사건 그런 거와 달라요. 지금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심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건 단순하지만 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에 가면 방어로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결국 결과를 내는 게 맞다고 아마 저 판사님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영장 기각이 됐는데 이제 한 가지 지금 그 기각한 사유 중에 하나가 소명 부족이라 나왔거든요. 예. 근데 검찰은 이건 분명히 소명이 됐고 확신을 갖고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명 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하면 재수사를 보강 수사를 해서도 재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검찰 내에서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고, 문제는 또 하나가 있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뭡니까? 네. 민간인들이 좀 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그렇죠. 이제 대검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지검에는 시민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 시민위원회에서 이미 그 부의를 할 건지를 이제 곧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어가게 되면 사실 거기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맞냐, 아니면 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을 또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 어떤 적절성도 따지게 된다.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물론 권고적이에요.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에 대해서 불구속해서 기소한 상태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랄지, 아마 그렇지 않고 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 거라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와버리면 검찰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검찰에서는 너무나 확신을 하고 있고 영장까지 청구했기 때문에 기소는 분명히 할 것이다. 단지 영장을 재청구하느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기소하느냐, 이제 그 부분만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고승덕 의원님이 판사님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적절하게 대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심사만 3번째예요. 그중에 한 번은 이미 구속됐었고 다시 이제 영장 심사를 받아 3번째 지금 받았다가 기각이 된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번 어떤 판사의 판단이랄까요?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재청구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예,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영장 청구 영장 담당 부장판사 정확한 워딩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이 되었고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어떤 증거라든가 사실은 이제 충분히 됐다 이거죠. 다만 이걸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로 해석하는 그 법적인 판단의 문제만 남았다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담당 판사 말씀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실관계는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리도 없다는 거죠. 이 판단만 받으면 되는데, 다만 판단이 국제적 회계 기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또는 뭐 합병 비율 같은 것에 있어서 또는 미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미래 가치를 이제 가치 판단으로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회계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하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합병 비율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경영적인 판단에 속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그 법적인 판단,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만 가지고 영장 심사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재판 과정에서 공방을 거쳐가지고 어떤 이거 법리적인 사실적인 판단보다 법적인 판단을 할 부분이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각한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검찰이 뭐 더 수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사해가지고 영장 청구한다 이런 옛날식 방식으로는 이제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이번에 이제 그런 뜻인 걸로 해석이 되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제 개인적인 해명 부분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돌아가신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제가 사과를 드리는 건데, 제가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자기는 정말 그 무색 투명하게 대의명분을 위해 살아왔는데 마치 언론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제대로 하지 않은 시민 단체 행동가처럼 자기가 여겨질까봐 저는 그것이 아마 그분의 압박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상대적 박탈감 이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그 해명해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먼저 영장 실질 심사와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을 제가 지적을 하면, 그렇죠, 불구속 재판 받을 권리가 이게 원칙이죠. 근데 이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다시 부활하고 있는 과정은 좀 씁쓸해요. 왜냐하면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뭐 시민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사법부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 감옥에 가둬두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감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 중입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확정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납득이 안 가고요. 봅시다. 상당한 그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 관련된 증거가 많이 확보된 것 같다. 그런데 그 핵심 주범으로 의심되고 있는 사람이 이걸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공장 바닥 뜯어낸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다가 그 증거물 은폐하고 했었던 거 나는 몰라요. 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가 조작부터 시세 조정부터 뭐 그 분식회계까지 저는 하나도 받은 적 없기 때문에 그런 범죄 혐의 사실들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런 걸 저는 모릅니다 라고 다 부인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면 다 저렇게 불구속 재판 받으라고 해주시나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일단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증거 인멸을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다가 노트북, USB 이런 거 막 갖다 묻어놨다, 핸드폰도 갖다 묻어놓고 핸드폰 다 삭제하라고 그러고 관련 서류들 오고 간 거 서버에서 다 삭제하고 이런 과정들은 다 확인이 된 거고 그것 때문에 8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관련 임직원들이 8명이나 처벌을 받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이 약간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 사건에서는 이미 그게 확정이 됐고 형량에 대해서만 지금 따지고 있고요.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안에서도 삼성과 투자자들 그리고 국민연금과 대한민국 경제가 피해자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득을 보는 가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다 모른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 주장대로라면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경제범죄자고요. 본인 주장대로라면 그 중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도 보고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개입하지도 않았다면 뻗어는 보릿자루라는 거죠. 허수아비 경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조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어쨌든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그동안 한국 경제에서 삼성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상 야릇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게 다 사전에 모의되고 실행되고 보고되고 공유됐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들이 지금 발견됐었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명명백백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도 예. 삼성도 우리 경제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고 보다 투명한 시장 경제 원칙에 맞는 그런 관계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좀 늘 그렇듯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이고 아직 뭐 최종심이 안 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뭔가 한쪽을 결론을 질 수는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박용진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하플 주인공입니다. 만나보시죠. 아빠 회사 찬스로 슈퍼카와 명품 호화 생활을 벌여놓고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 일 잘해요. 법인 자산 사적 유용한 자산가 24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자의 평균 재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일집백 1,400억. 와, 평균 재산이 1,400억. 부자 많습니다. 24명 세무조사 들어갔어요. 첫 번째 세무조사로 적발된 사례 1.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A씨가 일단은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하는데 무려 6대나 구입합니다. 지금 옆에서 김병민 박사 입 떡 벌어졌어요. 우리들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슈퍼카 6대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세금이 상당히 절약이 되죠. 근데 이거 다 불법입니다. 16억 원 상당. 왜냐하면 법인 명의로 구입해서 자기들이 탔잖아요.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그걸로 또 명품 쇼핑도 했고요. 회사 명의로 27억 원 상당의 콘도를 구입해서 가족 별장으로 사용했다. 이거 다 꼼수입니다. 사례 두 번째. B씨가 법인 명의로 스포츠카 2대를 구입했어요. B씨의 자녀는 스포츠카 사진을 SNS에 자랑하다가 국세청에 걸렸습니다. 국세청이 SNS도 보는군요. 강남에 8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가족이 주거를 했다. 이래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례. 식품 관련 업체 대표 C씨. 고령의 부모와 가족과 등등, 형제자매 등등을 부모와 가족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했습니다. 일도 안 하고 급여가 지급된 거죠. 그게 5년간 45억. 어휴, 연봉도 세요. 이 돈 자녀 유학비, 고급주택 임차 비용, 법인 비용으로 지급했다.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김병 박사님, 예. 사실은 뭐 이럴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내가 세운 회사고 내가 물려받은 회사고 회사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회사 돈이라 그거 조금 법인 명의로 했다고 이렇게 또 하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세금을 내셔야죠. 네. 세금을. 돈도 많으시면서 세금 안 내려고 슈퍼카 있을 때 법인 명의로 하고 콘도 사서 가족들이 쓴 거 아닙니까? 네. 자기 돈으로 콘도 사고 슈퍼차 사서 세금 내면 뭐라고 안 하죠, 국세청이.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탈루에 대한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있고요. 지금 24명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하는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런 애들이 사실 대한민국에 비일비재하게 많지 않겠느냐라고는 국민적 의심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적 화두가 공정과 정의, 우리가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부터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경제적인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젊은 사람들까지도 본인의 자녀라든지 이렇게 해서 슈퍼카를 막 6대씩이나 갖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야. 여기에 저는 SNS를 통해서 봤다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흥미로운 대목인데 국세청이 조사 잘해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빅데이터 AI 중요성 강조하잖아요. 저는 SNS 쓸 때마다 놀라운 게 누군가가 제 사진을 올리면 그 조그맣게 나와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사진까지도 발견하고 사진이 첨부됐다고 쭉쭉 뜨지 않습니까? 이 안면인식 기술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생활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들이 언젠가는 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지금 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꼼수 부리면서 생활해도 괜찮겠거니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라도 공정과 정의를 찾아서 갈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박용진 의원님, 저는 근데 이사 보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열심히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서민들, 코로나 때문에 타격 크게 받은 자영업자들, 취업 안 되는 20대 청년들, 어떻게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우리 40대 가장들, 아버지들 생각나서 이 기사가 끝까지 쑥쑥 안 읽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법인 자산은 개인 자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아까 잠깐 지나간 주제이긴 합니다만 삼성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운영하고 회사의 그 법조인들을 동원한다거나 회사의 시스템을 동원한다거나 회사의 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지만 법인으로 등록을 했으면 그거는 독립된 하나의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요. 그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인카드를 쓴다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위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것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나왔습니다만 부자들 부자되고 가난한 집 아이들, 노동자의 아이들은 그냥 다시 똑같은 어려운 삶을 이렇게 하는, 그리고 공정의 사다리라고 할 수 있는 교육기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부모가 누구냐, DNA를 받았느냐, 그러니까요. 이거에 따라서 슈퍼카 끌고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되고 바꿔나가야 되는 어두운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평등을 통해서 또 첫 번째, 그래서 국세청이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분배를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혹은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것이냐가 지금 핵심인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교육 기회 사다리도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보다 집중하고 또 우리 기회 균등 그리고 뭐 공정한 사다리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금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복지제도 측면에서도 교육 측면에서도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옛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악플인데 미국 대선판이 이게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죠. 상대당의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라이벌입니다. 사실 매직 넘버 앞에 5자리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고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는, 왕좌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흐름이 지금 나온 겁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굉장히 지금 선전해 나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앞서고 있고, 이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가짜다라고까지 하고 있는다는 거죠. CNN은 가짜다. 힐러리 상대할 때도 숫자는 같거나 더 나빴다. 민주당원들이 미국을 파괴할 것이다. 뭐 이런 격앙된 반응까지 보이고 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에서도 같은 편이라 여겼던 사람들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전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He lies. He lies about things. And he gets away with it because people will not hold him accountable, cannot in any way support President Trump this year. I'm very close to Joe Biden on a social matter and on a political matter. I've worked with him for 35, 40 years, and he is now the candidate, and I will be voting for him. 지금 이재명 기자, 이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좀 위기감을 느끼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은 단 한 번도 50%를 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이 최근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 50%를 넘겨서 앞서고 있는데, 전 사실 이게 조 바이든이 잘했다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지금 역시 이제 코로나로 경제 위기도 있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흑인 시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어떤 분열과 갈등을 또 조장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도 이제 원래 공화당 출신인데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스스로 좀 무너지는 측면이 있는데, 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본인이 승리했던 방정식 그대로 본인이 위기를 맞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기 지지층을 모으는 그런 선거를 했었죠. 갈라치기. 특히 이제 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이제 선거 운동을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흑인 시위를 그렇게 활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그게 역풍을 맞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추세로 가면 재선을 못한 몇 안 되는 대통령으로 또 기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합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입니다. 코로나19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리치웨이에서 중국 동포 쉼터로, 중국 동포들이 집단 생활하는 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무려 9명이나 나와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중국 동포 쉼터를 덮쳤습니다. 구로구 중국 동포 교회 쉼터에 머물던 A씨가 집단 감염 발생 방판 업체 리치웨이를 방문했었군요. 그러니까 이 방문 판매 업체인 리치웨이 발 코로나19가 중국 동포의 쉼터로 번졌다, 영향을 줬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A씨와 같은 쉼터 거주자 8명도 확진이 됐습니다. 중국 동포교회 쉼터는 33명, 이 건물 4층에 함께 거주했습니다. 침실, 식당을 함께 사용했고요. 같은 건물에 숙소와 예배당이 있어서 오랜 시간 밀접 접촉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공항 직원도 확진자가 나와서 사실은 공항 이용하는 분들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본부 세관에서 근무하는 55세 A씨가 31일부터 증상이 있었고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양천구 탁구장 다녔다. 결국은 앞서서 중국 동포는 방문 판매 업체발 코로나가 영향을 줬다면 이 인천 세관 확진 사례는 탁구장 코로나 확진이 영향을 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천 탁구장이 집단 감염의 본거지냐라고 주목받고 있고요. 관련 확진자가 최소 43명, 24명은 양천구 탁구장 3곳을 직접 방문 혹은 방문자 가족, 19명은 용인 큰나무교회 관련 확진자인데 양천구 탁구장을 다녀왔어요. 그 교인이. 그 이후 감염 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그 탁구장이 상당히 공포스럽고 탁구장 발 감염 확진이 아까 말했던 방문 판매 업체 발 확진이 중국 동포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퍼질 것 같아요. 둘 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탁구장과 방판, 볼링장 이런 게 다 이런 게 자영업이요, 그러니까 그 자유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게임장이나 노래방은 QR 코드를 입력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사실 누가 출입했는지 누가 왔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곳은 거의 이제 그 출입 명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볼링장이나 뭐 탁구장 이렇게 소규모 자유업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면 사실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재명 기자도 잘 알겠지만 탁구장에 가면 특히 이제 탁구 치는 선수들은 그 이제 동네 주민분들은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르면서 탁구를 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도 어우 말도 하고 사실 마스크 쓰기 나이스, 힘들죠. 뭐 이런 거, 예. 스매싱 뭐 이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옆에서 훈수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확산되면 사실 어디로까지 번질지도 모르는 거고, 또 하나가 양천구 탁구장만 하더라도 사실 거기서부터 간 건 알겠는데 양천구 탁구장이 왜 처음 감염 확진자가 나왔는지는 사실 아직도 감염 경로를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좀 위험한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국 동포 교회에서 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사실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싱가포르가 계속 이제 굉장히 코로나 확진자가 적다가 수백 명씩 쏟아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쉼터부터 시작됐었습니다. 기숙사부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우리 구로 쉼터에서도 33명이 거주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또 이제 밀접하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방역당국에서 3밀이라고 하죠. 밀폐, 밀접, 밀집. 이 세 개를 피해야 한다. 예, 3밀이라고 하는데 밀폐, 밀집. 예, 이렇게 세 가지를 피해야 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곳이 또 쉼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산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지금 위험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해 놓고서 직업과 동선을 거짓말해서 논란이 일었던 인천 학원 강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이유로 재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직이다 거짓말한 인천 학원 강사 A씨 25살인데 확진이 됐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퇴원까지 했는데 우울증으로 재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인천 고발 소식을 접한 후 심적 부담을 호소했고 우울증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본격적 수사에 지금 착수한 그런 상황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인천에서 특히 돌잔치 감염으로 이어지고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우울증을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수사죠? 그럼 당연히 수사는 들어가고요. 한 번의 거짓말이 자기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그 당시에 무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강의한 것도 숨겼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위치정보 시스템, GPS를 통해서 동선을 좀 알아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검사가 굉장히 늦어졌겠죠. 그리고 학원에서 강의한
강의반 수강생, 가족, 음식점, 콜센터 직원 한 80건 정도가 감염이 된 걸로 지금 추정되어 있고 7차 감염까지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이 학생이 학원 강사가 대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수학을 전공 안 했는데 이제 수학의 강의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래서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본인이 이제 저런 측면에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도 또 몇 번 했다고 그래요. 경찰 입장에서는 지난 5일 날 음압병동에서 나왔고 퇴원을 했는데 조사를 바로 하려고 했겠죠. 근데 결국 우울증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염 예방법으로는 뭐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본인의 행위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살아 있어야지 피해 회복도 시키고 본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당연히 조사받고 처벌받고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생명 자체보다 생명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한편으로는 좀 약간 짠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법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전 세계 중에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식선언. 뉴질랜드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게 안정적으로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뉴질랜드는 이게 가능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뉴질랜드 세계 최초 종식선언. 확진자 200명 보고된 시점부터 전면적인 봉쇄령을 시행했다. 발생 초기부터 일단은 국경 닫았다는 겁니다. 봉쇄. 수만 명 사망 발생의 우려 기었고 누적 사망자는 22명, 확진자도 1,504명에 그쳤습니다. 신규 환자 발생 멈춘 지 17일이나 됐습니다. 0.000000000. 세계 최초 코로나19 종식선언. 현재 뉴질랜드 감염자 0.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더는요. 소식 듣고 딸과 함께 춤췄다고 했습니다. 아, 춤춰도 되죠. 총리의 모습 직접 한번 보시죠. Today there are no active cases in New Zealand. We have tested almost 40,000 people for COVID-19 in the past 17 days and none have tested positive. We moved down to COVID-19 alert level 1 from midnight tonight. 아, 고승도 의원님 부럽네요. 네. 강력한 봉쇄령으로 결국은 세계 최초로 종식선언까지 했습니다. 이제 뉴질랜드 사람들은 이전으로 완벽히 돌아가서 마스크도 안 쓰고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도 뵈도 되고 하네요. 부럽네요. 정말 부럽죠. 보통 이제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두는데 지금 17일 동안 아무런 그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숨어있는 어떤 발병자들도 다 지나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력한 봉쇄. 네, 뉴질랜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종식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이제 총리 그 발언을 보게 되면 그 일당 그 단계를 하나 내린 거죠.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외국발 유입 요인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걸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경계는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뉴질랜드가 세계 방역 올림픽에서 저희 나라가 1등한 줄 알았더니 뉴질랜드가 결국은 금메달을 딴 것 같아서 좀 부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용진 의원님. 강력한 봉쇄. 사실은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또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서로가 처한 상황이 좀 다르니까 뒤늦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 중국을 봉쇄 못했던 게 사건 초기에 좀 아쉽네요.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많이 다르죠? 김지인 앵커께서는 그 문제를 다시 얘기하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국 봉쇄하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오히려 경제적 봉쇄 스스로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 방역당국이 취한 조치와 우리의 경제 규모, 인구 밀집도, 그리고 인구의 수, 뉴질랜드하고 상당대가 되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총리가 딸과 함께 춤췄다고 할 만큼 거기서도 조마조마 많은 것들을 희생해가면서 저렇게 노력을 해온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고승득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저기도 이제 국경 봉쇄 섬나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풀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간다고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현상이 끝나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 친구가 저 아들하고 저 아내를 저쪽으로 지금 아이 공부시킨다고 보내놓고 벌써 지금 몇 달째 마스크도 못 보내고 정말 이렇게 막 걱정 많이 했는데 안 보내도 되겠네요. 총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도 지금 춤을 추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어서 뉴질랜드 가 있는 우리 교민들 그리고 뉴질랜드 우리 유학생들 우리 국민들도 역시 그 봉쇄에서 풀리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예, 대한민국도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했으면 우리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국민들 함께 힘을 뭉쳐서 똘똘 뭉친다면 대한민국 종식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4말로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통신 차단은 맛보기, 다음 수순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과 또 이재명 보도본부 부장 두 분 모시고 24말로 또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24말로에 많이들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종식할 수 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